어메. 근데 저. 갑자기 천둥치고 벼락치는 같이 우렁쿵쾅 해가지고 그 밑에서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과거 소각장 시설이 있던 광주 상무지구. 대표 도서관을 짓던 현장입니다. 사고 당일 공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인근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제 저기 다 이게 뼈대 돼 있고 이제 공구리 작업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오전부터 저쪽부터 이제 창판 작업 이제 공구리 치고 오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 돼가지고 이제 이쪽 가운데 쪽에 다 끝나고 마지막 이쪽 이제 공구리 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저기 무너졌던 거죠. 그 거의 뭐 폭파하는 소리? 폭파하는 소리. 네. 가게 앞에 설치된 CCTV에 사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기 공구리 치고 있는 그 저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위에 작업자들이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 싣고 있다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전점인 거지만 다 지어지고 나서 이게 이렇게 무너졌으면 얼마나 큰 진짜 인명피해가 났을까 상상도 하기 싫죠 그건. 그렇죠. 붕괴 직후 바로 옆 구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인부들이 모여드는가 싶더니 황급히 안전 통로로 대피합니다. 이날 현장에선 97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중엔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와 1층에 있던 철근공들, 지하에 있던 배관공까지 모두 4명의 노동자가 매몰됐습니다. 저희는 지하 1층에서 방수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 계단 2층에서 갑자기 천둥치고 벼락치는 같이 우렁쿵쾅 해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전다들 이제 나갈 군역을 찾았는데 두 군데는 다 허물어져 갖고 나갈 상태 없었고 이제 삥 돌아서 다른 데로 출구 찾아서 나왔습니다. 뭐 건물 허물어질 수 있죠. 막 그 지진 나갖고 막 그 완전히 엿가락 같이 다 휘었어요 지금요.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막 이제 대피하라고 하니까 막 나왔는데 이제 거기 밑에서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사흘에 걸쳐 수색했지만 4명 모두 결국 숨졌습니다. 15년차 미장공은 홀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직후 현장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사망자 모두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 70대 철근공의 딸과 동생을 만났습니다. 광주 도서관 지금 무너졌다. 광주 도서관을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검색을 해보니까 막 뉴스에 붕괴가 됐다고 이제 인터넷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때부터 손이 갑자기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면 이게 진짠가. 형님이 형태가 없으세요.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거 뭐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이쪽 한쪽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상태니까 이게 다들 그 병원에서도 이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현장 경찰분이 주신 소지품이라고 하셔서 이게 펜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네. 유품이라고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줄자와 복권 2장, 잔돈 몇 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빠의 휴대전화. 5시 20분에 알람이 매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이 울릴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빠 불쌍하다.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만 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하나뿐인 딸을 열심히 챙겼던 아버지.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추석에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제가 그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결혼식장에 상상을 했어요. 이제 아빠 손잡고 들어가. 제가 외동딸이라 저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결혼식장에 한번 멋지게 입고 제가 손 잡고 입장하는 거를 상상을 했는데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중에 일어난 붕괴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2019년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세르비아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외형부터 예사롭지 않죠. 전체 길이 168m, 폭은 20m로 거대한 다리를 연상케 하는 건물. 완공이 됐다면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됐을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년간의 공사는 물거품이 됐고 시민의 기대를 받던 공간은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의 현장이 됐습니다. 추정 60분은 공사 과정에서 오고 간 수천 쪽의 문서들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6년 전 폐쇄한 옛 광주 소각장 부지입니다. 국비 157억 원을 포함해 모두 516억 원을 투입합니다. 광주시는 폐쇄된 소각장 부지를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치구마다 대표 도서관에 해당되는 이런 도서관들이 하나 둘 완성되어서 광주가 명실상부한 인문도시의 기반으로. 하지만 완공을 4개월 앞두고 무너진 건물. 사고 현장을 보면 건물의 가운데 구간만 마치 칼로 자른 듯 끊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용접 불량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럼 용접은 비파 검사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비파 검사 정확하게 하셨다고요? 비파 그 했습니다. 장비 갔다가요? 네. 출장에서 검사했습니다. 저쪽이 절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용접을 하면 그렇게 뚝 안 떨어진다고. 용접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 자체가 뚝 떨어지는 거라고. 저도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지켜봤을 때 너무 미비하다. 철제 구조물의 연결 부위 일부가 깔끔하게 떨어져 나간 것이 붕괴의 핵심 이유가 아니었을까. 고인의 동료 노동자들도 비슷한 의문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그런 공사는 처음 접했대요. 이 공법을 처음 접했는데 자기도 보면은 이렇게 빔이 있고 중간에 옆으로 된 빔이 있어요. 사선 빔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초기에 할 때 좀 우아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야, 저것도 용접을 해서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워낙
우리나라가 잘 만드니까 공법이 좋으니까 이런 생각만. 수직재와 사재의 경우 볼트가 아닌 용접으로만 접합이 이뤄졌습니다. 단연간 각종 사고 영상을 분석해온 전문가에게 붕괴 전후 움직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화질 개선을 시킨 다음에 이 건물이 어떻게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렇게 기둥들의 변화도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움직임이 식별되는 구간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구간인 걸로 판단이 돼요. 순서로 봤을 땐 사람 있는 쪽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왼쪽, 화면 왼쪽에 있는 저 전방 쪽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봤을 땐 먼저 움직임이 발생한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는 그 위치 근방에서 가장 먼저 모멘트가 발생한 걸로 보여져요. 타설 중인 옆 구간이 조금 움직인다 싶더니 왼쪽 기둥과 사선으로 붙어있던 철골이 분리됩니다. 다른 쪽 철골들의 연결 부위들도 연이어 떨어져 나가며 전 구간이 맥없이 무너집니다. 보통 다른 사건 영상들에서 뭐 건물이나 이런 거 무너질 때 보면은 붙잡으면서 힘이 버티면서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바깥으로 쉰다든지 안에 쉰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건 아예 엿가락 끊어지듯이 딱 끊어지거든요. 좀 이렇게 땅 하고 끊어지는 거 봤을 때는 저 부분에 용접 불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추정 60분은 사고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의 용접 부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들의 합동 감식 당시 구조물 일부를 도려낸 곳. 연결 부위의 내부를 확인해 봤더니 용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5월 사이가 되면 온도 변화도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시기예요. 갑자기 바람을 담고 도니까 요거 용접할 때 여기지 안 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안전점검단장이자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자세히 살폈다는 송창영 교수. 그는 특히 기둥 사이의 간격이 무려 48m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둥과 기둥의 간격이 보통 한 6m 정도로 보통 옛날에 제너럴한 일반적인 건물은. 근데 이거는 그것의 8배인 68은 48이니까 그 기간이 스팬이 굉장히 길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길어졌다는 얘기는 부재의 힘이 집중이 될 수 있는 끊으려고 하는 힘과 휘려고 하는 힘들이 매우 더 크게 작용한다. 예, 여기 보시면 용접으로만 살짝 이렇게 해놨잖아요. 주기둥과 연결된 부분 역시 바깥쪽만 용접이 되어 있고 안쪽은 용접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용접 단면이 적으니까 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툭 털어져 나가져 버린 거죠. 원래 이 철판보다 접합부의 강도를 보통 1.4배 정도 더 높게 해주거든요. 접합부가 이렇게 무 잘리듯이 잘렸다? 이거는 구조 기본 ABC에서 잘못된 거죠. 수소문 끝에 용접 등 해당 골조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철골 구조물 제작과 설치가 주업인 곳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아직까지는 잘 저희도 몰라서 사고가 일단 났으니까 그거 관해서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도 알 것 같아요. 대표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느라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고 했습니다. 시공을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혹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골조 공사 당시 전체 공사를 총괄한 원청에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제 뭐 접합 불량이니 접합 부위가 불량하게 뭐 용접을 했다 할지라도 전체 공정을 양도양수 받은 양수인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공이 불량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뭐 치유하고 공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골조 공사는 당시 주 시공사인 H건설이 진행했지만 9월 말 공동 도급사인 G종합건설로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게 더 복잡해진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인수인계받아서 정상적으로 한 건 9월 25일부터입니다. 그전에 공동수급사에서 4월 달에 시공한 부분이 구조체 전체고 지금 말씀하신 구조체는 그때 4월 달에 시공합니다. G종합건설은 H건설이 시공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 저희들도 어차피 사고 당시에 관리감독을 했던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근데 전자에 있었던 타인의 귀책 사유까지 다 알아가면서 하기 좀 억울하다. 그건 변명하고 싶습니다. 과연 참사는 누구의 책임일까? 잔해 속 어딘가에 그날의 진실이 남아있지 않을까? 추적 60부는 지난해 3월과 4월에 진행된 용접검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용접 부위의 30%를 검사한 결과 다수의 용접 불량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소한 기둥 접합부는 전수검사를 권고한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에 이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조치 계획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발주청으로 감리에서 이제 보내진 이제 서류였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보고로 따로 이제 전수조사를 진행하라는 어떤 오더가 없다 보니까 감리나 시공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발주처인 광주시에 물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사고가 나서 담당한 담당자한테 용접 검사가 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했어 했더니 다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 서류를 1차, 2차 봤을 때 전수조사 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되게 이제 그 결과 위주로 보거든요. 1차 보고서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고 2차 보고서는 결함 부분을 다시 용접해 합격했다는 내용. 광주시는 이걸 전수조사로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샘플 테스트에서 발견된이란 말은 없어요. 네. 요 앞에 내용 보면 이게 다 샘플 테스트에서 한 구간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뒤에 서류까지 예를 들어서 다 못 봤다, 그것이 잘못했다 그러면 좀 덮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사를 볼 때도 딱 보고 헤드라인부터 있고 주영생이 보잖아요. 솔직히 그거에 사람 이게 하루에 이게 하나만 딱 들어왔다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들이켜 보겠죠. 붕괴 직전 첫 번째로 떨어진 접합부는 용접 검사조차 하지 않은 부위였습니다. 이후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개의 사재가 도미노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3년 넘게 쌓은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채 5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붕괴 구간은 콘크리트 타설이 막 끝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타설 하중을 바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동바리, 즉 지지대의 설치 여부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공사를 지지하는 동발이라든지 이런 지지대가 있었나요? 타설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허를 받은 것은 철골과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제작된 볼을 말합니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해당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특허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표님께로 왔는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매니아는 제가 저희 회사의 워크스코프는 이 거도를 공장에서 제작해가지고 가져와서 가설하는 것까지의 워크스코프입니다. 그 볼트로만 체결하는 업무 스코프만 우리 거의 포지션입니다. 그까지 볼트로 연결하는 것까지만. 네. 그럼 밑에 요거 트러스 구조물은 그래서 한 거는 없는 거예요? 예, 트러스 구조물은 원도급사의 협력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시공을 한 거고요. 저희 제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데크에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무지주 공법이라는 자체가. 지지대가 필요 없다는 건 볼을 설치할 때의 얘기일 뿐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원도급사에서 벤트라고 해요. 네. 교량에서 뭐 사용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했으면 그 벤트를 설치를 했어야 돼요. 근데 48m면 기술자들은 설치하면서 보통 그거는 밑에다 이렇게 보면 벤트를 받치거든요.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 받쳐놓고 안전하게 시공하고 나중에 타설하고 나서 그걸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벤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실제 골조 공사가 진행되던 당시엔 벤트, 즉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당시 구조기술사의 검토 의견서입니다. 지붕층에 콘크리트 타설 후 철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붕괴 사고 땐 이미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설 벤트는 철골 구조 제작을 위해서 설치한 가설 벤트였지 생태까지 맞춰주는 해서 계산이 실질적으로 시작됐죠. 최대한 하중은 처음부터 많이 안 맞는 게 보니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전까지 있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이 지하 구조물하고 또 이제 같이 크로스 교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그 다음에 구경이나 건축으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하는 걸로 방향을 과거 혐오 시설이던 소각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 광주에서 이제 상무지구 치평동 하면은 거의 이제 시청도 있고 행정기관도 많아가지고 거의 핵심 지역. 광주시에서 나름대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공사는 애초 계획보다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속도전, 안전보다는 속도를 좀 중심으로 공기를 단축하려고 했었던 그런 문제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내년 4월 달 완공을 앞두고 너무 조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완공을 4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 당시 공정률은 70%대였습니다. 2022년 9월에 첫 삽을 뜬 광주 대표 도서관 사업. 하지만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주 시공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열흘 뒤엔 현장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3개월 뒤 공동도급사가 단독으로 시공을 맡아 공사가 재개됐지만 발주처인 광주시는 불과 한 달 만에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라며 대책 수립을 지시합니다.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내년 4월에 준공을 당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골조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골조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기, 통신, 조경, 후속 공정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인테리어도 이루어져야 되고 각종 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4, 5개월 걸리거든요. 이 골조공사가 끝나더라도 엉덩이에 불이 붙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공사를 양도받은 G종합건설을 찾았습니다. (9월 25일) 공사 재개는 이들에게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합니다. 9월 25일 날 그 해지 명령을 보내긴 했지만 미리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공사 해지를 해줘야 저희들도 준비할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 배치 인원들도 전부 다 저걸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이 그동안 3, 4개월 멈춰 있었으니까 현장 안전 조치도 다 새로 해야 되고 10월달에 바로 명절이 있으니까 10월 중순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 상태에서 10월 30일 날 그 발주처에서 시공사 측에 부진공정 만회 대책 요구를 했잖아요. 네. 우리 직원들, 현장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압박은 많이 받아쳤겠죠. 그것도 공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애니어서 왔으니까. 광주시는 왜 갑자기 공사 재개를 지시한 걸까? 저희들이 공사의 시정지 해제라든가 중지 풀 때 협의 안 해요.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저희들이 풀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게 서운하다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공사 준비할 때 이렇게 소요가 됐다. 서류로 올라와야 돼요. 공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저희들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서류로 말하고 서류로 답하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거는 그냥 추측이죠, 추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몇 가지 가능성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너무 무거워 구조물이 안정을 잃었을 가능성, 또 하중을 받쳐줄 지지대가 충분치 못했거나 철골 구조물의 용접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각종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감리업체와 발주처의 관리 감독마저 부실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전문가는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건축물이 완공이 되기까지는 그 건축물에 필요한 빼대를 얼만큼 필요한지 빼대를 계산을 하고 그걸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현재는 그 과정에 구조 계산만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정작 중요한 구조 도면과 구조 감리는 법적으로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에 있어서 책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휴먼 에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 도서관처럼 기둥 간격이 20m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법상 구조기술사의 엄격한 감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이다 보니 착공 후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적용되면서 빈틈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부실 시공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27일 기준 공사 관계자와 광주시 공무원 등 30명을 입건하고 설계부터 시공, 관리감독까지 수사 중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불과 몇 년 전에도 광주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굉음과 함께 아파트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더니 지지력을 상실한 상층 구도 따라 힘없이 붕괴됩니다. (4년) 전 그날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앙상하게 남은 벽체 속 내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붕괴 몇 분 전 39층 꼭대기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던 중 거푸집이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이발 다. 아. 참사 4주기인 지난 11일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6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옆 건물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4년) 전 이곳에서 가족을 잃은 안정호 씨. 또다시 광주에서 참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비를 털어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죄책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에 화가 났어요. 이 광주라는 도시가 이 총체적인 난국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런 사고. 뭐 그 붕괴되는 모습만 봐도 여기 아이파크하고 똑같습니다. 사고의 시작은. 현재 사고 현장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좋은 아파트가 되면 기억은 없어지겠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성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광주 대표 도서관 사고 희생자의 유족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된 배관공의 사위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끝내 눈물이 됐습니다. 첫째가 한 번씩 물어봐요.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어? 이렇게.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저희한테 되묻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철렁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장인어른께서 근데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저희 애들 놀아주셨거든요. 그렇게 매 주말마다 거의 안 빠지고 오셨는데, 이번 광주 대표 도서관 사고의 경우 4년 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광주시에서 발주한 공공공사라는 점. 그냥 그 도서관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 완공이 됐다고 치면 저희 딸아이가 지금 올해 돼서 이제 5살, 4살 되거든요. 제 딸아이들 이제 글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도서관 가서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도서관 내부도 책도 읽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사고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해서 발주처가 광주시잖아요. 예. 발주처로서의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책임이 있죠. 예, 조사 중인데 우리 광주시가 그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조사 중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사의 그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주를 할 때는 수십억을 들여서 감리를 두잖아요. 감리가 책임지고 해라. 그것이 이 건설 현장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주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건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는 거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온 건설 노동조합. 발주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특수한 공법에 대한 위험성들,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애초에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공사 기간들, 그리고 공사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현장에서 가장 첫 단추가 잘못 깨진 상황에서 나머지 단추들을 제대로 낀다라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공사 경험이든
혹은 능력이든 이런 업체들을 제대로 선정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광주 대표 도서관은 지역 중견건설사의 자회사인 H건설이 G종합건설과 공동으로 도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H건설의 탈퇴로 9월부터 공사를 이어받은 G사의 경우 2020년 아파트 공사 도중 하도급 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국토부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 대표 도서관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었을까?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추정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이면 적격심사제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최저가 입찰 순으로 심사해 기준 점수만 넘기면 합격입니다. 두 회사는 기준보다 0.01점 높은 점수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이 평가는 어떻게 이뤄진 걸까? 그 적격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계약 담당자가죠. 그럼 주무관님이 하신 겁니까? 네네, 맞아요. 전산에 연계된 데이터로 평가하는 거라서 심사 기준이나 네. 그런 기준대로 그냥 집행하는 부서지. 네. 거기에 저희가 뭐 따로 판단하고 그럴 여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현장만 놓고 보면 최저가 낙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저가 낙찰 제도가 여러 문제를 노출하면서 최소한의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가 제기가 됐고, 그러한 배경에서 바로 적격심사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격심사가 운영되는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 거의 변별력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격심사에서 바로 만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가격심사,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예상 공사액의 82.36%로 수주를 따냈습니다. 시작부터 빠듯한 예산이 현장을 위험으로 내몰았던 것은 아닐까. 제한된 공사 금액, 제한된 공사 기간, 이 안에서 최저 입찰 금액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모든 건설사는 구조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안전하려고 하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 안전에 따른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 책정되지 않고 최저 입찰 금액에서 제한된 공사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취재 도중 우리가 만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발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의 지적과보다는 안전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안전들이 다 사회와 전전된 거지. 현장에는 없고 정신력 저평대도 가려이다 보니 실제 상황이 생기면 안전 분야에 투자하는지 안전 분야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재난급의 안전사고는 정말 그 화치에도 시공사에도 그리고 관련 모든 그 문제가 다 바뀐 것이 한쪽은 아니거든요.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276명의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주 5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전체 산업군의 만명당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데 비해 건설업은 최근에야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건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의 생명은 더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면 민간공사는 쉽지 않더라도 공공공사만큼이라도 적어도 그 공사 규모에 맞는 그것을 좀 더 뛰어넘는 시공능력 평가나 관리 능력을 가진 이런 건설사를 선정하는 문제는 저는 지자체 기준이든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공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결국은 공사 금액 줄이고
그걸로 해서 이윤을 만들기 위한 이런 방식의 현장 운영을 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광주 대표 도서관 같은 공공건축물은 완공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기에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되지만 비극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리조트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2014년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매번 사고가 터질 때면 관련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안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만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라든 낙차라든 많은 업체가 경쟁을 벌여서 가격 경쟁을 벌여서 제가 수주하게 되면 그때 도민이 처음 봅니다. 물론 2차 공고 기간에는 예약서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공되어 있는 시방서도 볼 수 있고 법령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고 입학해서 공고하고 우리가 수주하기까지의 기간은 정말 짧습니다. 2주일 수가 있고 공사도 짧을 수가 있고 그새 법령까지 보고 내용서까지 보면서 이 적정 가격에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업체들은 아마 대기업의 손꼽을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면 타산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준하고 나서 어떤 이해관계가 생겨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공사비 빠졌던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입혀서 다 받지 않았냐,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공문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발주 방식이 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할게. 강민재 교수처럼 책임을 할게. 그냥 사고가 나면 시공사 잘못이야. 어쩔 잘못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활동을 해왔던 방식입니다. 최근 국회에선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건설 현장의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에게는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주자가 이런 공사를 해라, 공기를 빨리 당겨라, 인건비는 이 정도 절감해야 되겠다, 내지 여러 요구들이 많습니다. 발주사도 그에 따른 그 안전, 시공 관련 모든 부분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중도재 처벌과 같은 그런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좀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은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는 2017년 시공책임형 CM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시공 단계엔 발주자와 미리 약속한 공사비 상한선 안에서 시공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건설사들이 이미 다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상에 표현되지 않았거나 설계도상에 숨어 있는 그 위험 요인들,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시공 이전 단계,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시공에 맞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공상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시공책임원 시험의 활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안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겁니다. 2023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0,000명당 사망자 수는 경제 10대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나,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등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세워온 K건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빠른 속도, 비용 절감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할 순 없냐고 돌아오지 못한 이의 가족들이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막 공사 현장 지나가는 길 보면은 막 다른 공사 현장 무너지는 막 상상이 들고 다리 같은 모양만 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무너지는 상상이 들고 이게 또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버리면 또 사람들 기억 속에 묻혀서 이제 또 저희 같은 피해자가 또 희생자가 또 나타날 건데 기억하고 바꾸지 않으면 또 누가 죽을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삼촌이 될 수도 있으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꼭 이 사고를 기억하고